자, 지금부터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제2명사초빙 특강 2부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건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을 역임하셨고 국제형사재판소 강사국 총회의장을 역임하셨던 권오건 재판관님과 함께 그리고 김진규 교수 마이크 넘겨서 대담을 하도록 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상현 정의평화인권재단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진 교수입니다. 평소 존경했던 권오건 재판관님 모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7년에 1년 동안 국제형사재판소 소출부에서 근무할 때 강사국총회 의장이셨던 재판관님과 감사하게도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 헤이그에 와 있는 많은 젊은 한국인들을 따뜻하게 챙겨주셔서 헤이그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ICTY와 ICC 이 두 역사적인 재판소에서 근무하셨던 경험과 또 많은 생각들을 나눠주셔서 많은 분들이 깊은 영감을 얻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조금만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CTY에서 상임재판관을 역임하셨을 때의 경험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재판관님께서는 22년간 판사로 재직하신 후에 2001년 한국인 최초로 유엔 총회에서 ICTY 재판관으로 선출되셨는데요. 대한민국 판사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재판관님께도 상당히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헤이그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일단 궁금합니다. 글쎄, 무지가 용기라는 말이 있는데 잘 모르고 갔는데 여러 가지 겁도 나는 게 있었지만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제가 갈 때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판사 판결을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자네는 한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보람 있겠다, 재미있겠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왔죠. 근데 그 기대에 있었고 첫 재판이 아주 국가원수에 대한 첫 재판이라서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많이 배워갔습니다. 네, 오랜 기간 15년이라는 세월을 계셨던 만큼 또 헤이그를 떠나실 때도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헤이그를 떠날 때 당시 대사가 저한테 페어웰 리셉션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리셉션에서 스피치를 하다가 제가 제 말에 취해서 약간 이모셔널하게 된 게 있었는데 무슨 대목이었냐면 제가 헤이그에 온 게 48살이고 떠난 게 63살이 돼서 내 어떤 성인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헤이그에서 지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배운 국제형사사법의 어떤 전도사가 되겠다 하면서 말을 이어갔는데 제가 48살부터 63살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오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딴 데서는 얻지 못할 참 귀중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떠나실 때 국제형사사법의 전도사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오늘 이렇게 실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ICTY에서 중요한 사건을 많이 맡으셨는데요. 국가 원수에 대한 사상 최초의 국제형사재판이었던 밀로세비치 사건을 시작으로 포포비치, 카라지치에 대한 1심 재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각 4, 5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혹시 그 중에서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으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다 기억이 나죠. 근데 가장 이제 긴장했다기보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긴장을 했구나, 감동을 했다는 것은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첫 재판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이제 세계 역사상
현직 국가원수가 재직 중에 범한 일로 재직 중에 기소된. 그렇지만 이제 잡혀온 건 실각한 후입니다만은 첫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하고 워낙 그 비중이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세계 언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판사인 재판관 나도 기자들 때문에 재판관 문을 통과 못할 정도로 엄청난 저널리스트가 왔고 그때의 감동은 다른 재판에는 없었습니다만 모든 재판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다 귀중한 경험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스레브레니차 사건은 그것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갔거든요. 어떤 다른 사건보다도 스레브레니차에 관해서 아주 완벽한 사실 서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카라지치 사건은 카라지치도 어떻게 보면 국가 원수인데 리퍼블리카 서브스카의 프레지던트였는데 그게 유엔에서 국가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절대 프레지던트라고 안 부르고 보스니안 서브 리더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 종합적인 판결, 그 국가 원수로서 이 제노사이드에 어떻게 책임이 있느냐를 분석한 그걸 재판장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또 아주 기억이 새롭고 다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완벽한 사실 인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건은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거나 소송 기록이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려운 점은 없으셨을까요? 그 아까 카라지치 사건 기록이 33만 페이지가 된 거였는데 상상을 못하죠. 그냥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밀로세비치 사건 때는 그만큼 준비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카라지치 사건은 저희가 증인의 증언을 들으면 판사들이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일주일 재판을 정리하고 증인의 증언을 요지를 정하고 그러면서 그와 한편 법률 이것이 점점 축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만큼 되는 걸 지울 수는 있지만 나중에 다시 쓰기는 어렵죠. 어떤 그 케이스, 그 엄청난 케이스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이 참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증거 기록만 해도 19만 페이지가 된다고 그렇죠, 에비던스. 네, 말씀하셨는데 그런 증거 중에는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나쁜 범죄 행위를 했다고 그 의심되는 군부대에 가서 온갖 군 작전 서류, 지도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세르비아 그러니까 리퍼블리카 서브스카 의회에서 있었던 의사로 뭐 온갖 문서는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증거를 따지자면은 니른베르크 때는 증거 걱정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독일 사람들이 기록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치 학살이나 뭐 전쟁 일으킨거나 이런 거에 관해서 SS 부대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기록을 다 해놨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 세르비아, 이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 이 사태와 관련돼서는 어떤 스모킹 건 에비던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 결정적 증언을 해줄 인사이더들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 증거 역할을 했던 것이 미국의 위성사진 그리고 보스니아 군대가 했던 도청 기록 이런 것이 기록이 됐죠. 미국의 위성사진은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아주 어저께까지는 멀쩡하던 땅이 7월 며칠 이후에는 파헤쳐져 있다. 이런 걸 발견하고서 그걸 근거로 매스그레이브를 집단 매장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 기록들이 이제 주된 증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은 이제 제도 개선에 의해서 증인들의 진술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 인터뷰, 우리로 시작하면 피고인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을 줘서 이런 것이 또 엄청나게 많죠. 재판 도중인데도 옛날 뭐 물라디치가 숨어있던 집을 찾아가서 급습해서 이만한 서류를 발견했다. 증거로 내는데 피고인이 이의해서 이 중에 변호인하고도 막 통신한 기록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했지만 그 변호인의 특권이나 ACP라고 어떠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에 어긋날 테니까 특별 재판관을 임명해서 이걸 골라달라. 뭐 이런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수차례 이루어지는데 정부의 비협조로 원활하게 못 이루어진 네. 점이 있었죠.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요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도 매우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그 피해자나 주요 증인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또 2차 가해에 대한 우려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점에서 특별히 재판 진행 과정에서 신경 쓰셨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그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 증인에 대한 보호 조치, 배려 이것은 뭐 굉장히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복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밀로세비치를 선고에서 이겨서 구속한 다음에 ICTY에 인도시킨 그 세르비아의 총리가 진지치라고 있는데 이 진지치가 대낮에 출근할 때 암살도 됐거든요. 그런 정도로 전국이 불안하니까 어떤 그 인사이더 쪽 그리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피해자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걸 꺼려하고 그래서 증인에 대한 보호 이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있고요. 그래서 얼굴을 가려준다든가 가명을 줬다든가 그리고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은 신원을 바꿔서 외국에 가서 살게 해주는 영어로 relocation 재배치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상당히 됩니다. 뭐 이제 나는 양봉을 하는데 증언을 하러 가면 이 벌을 누가 봐주냐? 그러면 우리 victim and witness 섹션에서 VWX라고 그러는데 가서 그걸 대신 해준다든지 집안에 어른이 있어서 난 못 간다 하면 가서 베이비시팅 하듯이 어른을 돌봐준다든지 데리고 그러니까 특히 그 재판소가 현지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그 VWS에서는 여행 회사같이 여권도 내주고 티켓도 끊어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엄청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 증인 보호하는 조치도 철저하게 됐고 우리가 많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은 ICC에서는 로마 규정이나 절차 규정에 그런 여러 가지 특별한 보호 조치들이 많이 규정이 되었는데 그게 아마도 그때 재판관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셨던 그런 것들이 시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절차상으로 국내 형사소송 절차와 다른 점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절차적인 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관한 기준들은 어떤 방식으로 정립해 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국제재판소에서 일하는 재미가 있다면 그 판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점이죠. 국제재판소를 만들 때 어느 한쪽으로만 만드는 게 그 국제 정치의 레알 폴리틱상 허용을 안 할 거거든요. 완전히 영미법으로 만든다면 불란서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형태로든 약간의 절충형을 만드는데 ICTO를 처음에 만들 때는 그 주로 영미법 절차를 많이 따랐습니다. 아까 얘기한 노케이스도 그렇고 처음에 조문이 증인은 다 오랄 그 법정에서 직접 증언해야 된다. 구두로. 이런 규정도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법정에서의 직접 구두 증언에 의해서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판사들이 조금씩 규칙을 개정하여 가면서 그 신문, 그 미리 얘기하는 스테이트먼트, 진술서를 증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밀로세비치 사건이 워낙 크니까
그 검찰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서 주신문 대신 증인의 진술서를 내게 해달라. 다만 조건은 증인이 이 진술서 내용이 선서한다면 진술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피고인의 반대 신문을 받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못할 게 없다. 우리나라 제도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했는데 제 동료 2명, 영미법 판례 판사들은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필돼가지고 중간 항소가 되니까 어필됐는데 항소심에서 제 의견과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그 주신문에 가름해서 받아들이는 제도가 받아들여지고 그게 결국 규칙에서 반영이 돼서 아주 주된 형태가 됐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니까 정통 영미법 학자들은 또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 공정한 재판을 못 받는 거. 이것은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조제, 그 어떤 조치일 뿐이지 공정한 재판하고 관계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그건 뭐 반대 신문을 받고 내용은 다 피고인 증인이 확인했는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논문도 쓰고 했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판례가 없는 것이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는 국제 중재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국제 중재를 들여다보면은 어느 나라 딱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발전해 나가는데 그 국제 중재에서 요새 주신문에 가름해서 진술서를 받고 곧바로 반대 신문 하는 것이 아주 관행같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절충형이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기록이 또 방대한 만큼 말씀하신 대로 그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조화롭게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정형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양형 결정을 하시는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양형에 관한 기준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 우리말로 하면 엿장사 마음대로라고 하나요?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ICT와의 규정과 규칙에 의하면은 그 범죄의 그래비티, 그러니까 얼마나 중하냐 그거를 참조해서 그렇게 하고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의 양형 실무를 참조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고 이런 아주 개괄적인 조항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고 연방 국가들 그 양형은 사형도 있었고 그다음에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후에 개정이 되면서 사형제도는 없어졌지만 최저형이 20년이었다. 그래서 어느 걸 참조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판사들이 사형도 됐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40년, 뭐 43년, 11년, 뭐 아주 그냥 그 천방지축같이 너무 일관되지가 않아서 RCT와의 양형이 어떤 기준이 없고 일정한 기준이 없다. 비난을 받아서 한때 그 스타키치 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독일 재판관인데 이 숀부르가 그냥 독일의 유명한 연구기관이 뭐죠? 프라이부르그에 있는 훔볼트가 아니라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에 용역을 줘가지고서 ICT와의 역대 양형 실무를 비교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라. 엄청난 돈을 내야 되는데 레지스트리랑 프레지던트는 막 그냥 재판부가 막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이만한 보고서를 냈는데 그걸 하더라도 뭐 큰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각 재판부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양형을 쭉 도표로 만들어서 양형하기 전에 어디쯤 해당하냐라고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 양형 기준에 대해서 물으면 ICT와의 판사들이 답하기가 제일 곤란해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뭐 대충 쭉 보면은 그냥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준이나 선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의 그 제3기라고 표현하셨던 상설국제형사재판소인 ICC가 설립되기 이전에 ICTY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러모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재판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ICTY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꼽으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뭐 크게 보면 이게 승자의 정의 이런 것을 벗어났다는 그 공정한 제3자 입장에서 재판하는 것이 시작됐다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로는 그 뉘른베르크 때 몇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엄청난 사건들을 해내면서 국제법 판례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성범죄를 처음으로 전쟁 범죄를 한다든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어떤 국제 형사법에 관한 판례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ICC 가면 스태프 멤버들이 대부분 ICTY 출신들입니다. 국제법 학자, 실무가들을 만들어낸 사관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후기 ICC랑 어떤 그 이후의 재판소에 대한 어떤 선구자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ICC 당사국총회 의장으로서 수행하셨던 역할들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형사사법기구인 ICC와 당사국총회의 관계가 무엇일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정치적 감독기구 역할을 한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양자가 어떤 관계이고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국제재판소라는 기구 자체가 아주 독특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검찰하고 법원이 같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게 최대의 미스테이크다라고 농담같이 하는데, 그 국제기구를 만들면서 재판소를 만들면서 검찰 따로 재판소 따로 만들면 너무 운영이 커지고 예산도 그러니까 이것을 한 지붕 밑에 해놓고서 검찰 법원 따로 있고 사무국이 이 두 기구를 동시에 서포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아주 검찰과 법원은 굉장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CC 경우는 아예 건물이 별도로 조금 동이 구분되어 있어서 출입도 자유스럽지 않고 독립되어 있죠. ASP하고 법원도 마찬가지죠. ASP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는 할 수 없죠. 대신 아예 정치적 감독 기구라고 하는 면에서 판사를 선거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규칙, 규정 이런 걸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그 감독의 가장 큰 예를 본다면 ICC 운영에 관해서 그렇게 외부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ASP에서 주도가 돼서 외부 엑스퍼트들을 데려다가 개선할 수 있는 사법개혁 방안을 만들어내서 ASP에서 이것을 법원도 같이 참여해서 이것을 시행해 나가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런 것이 어떤 감독 기능인데, 그것이 감독 기능일 뿐 어떤 구체적 사건에서 이건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재판관님께서는 두 역사적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관과 당사국총회 의장이라는 전혀 다른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그러면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된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재판관으로서의 관점과 또 당사국총회 의장으로서의 관점의 차이를 좀 느끼신 적이 있었을까요? 글쎄 이제 제가 딱 의장이 되니까 재판소장이 당신 전직 판사인데 우리 월급 올라가는 것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건 동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리뷰할 때, 사법개혁할 때 어떤 적절한 인물을 고르는 데는 제가 이제 재판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모실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장을 하면서도 판사로서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외교적인 성격의 역할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국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내셨을지도 궁금합니다. 그 점이 아마 그 예전에 제 친구들이 나보고 하지 말라고 충고했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제가 임명될 때는 외교적 용어를 정말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단독 후보가 돼서 컨센서스로 되는데 마지막 결의를 사일런스 프로시저에 넣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난 사일런스 프로시저가 뭔지 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크게 디베이트가 없는 거를 안을 만들어 놓고 회람을 돌린 다음에 아무도 이의가 없으면 통과된 걸로 하는 걸 사일런스 프로시저로 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뷰로 회의를 하는데 어떤 당사국 뷰로 멤버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해서 제가 판사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법전이 이렇게 해서 이게 그렇지 않고 이거다 했더니 옆에 스태프 세크리터리아시 쿡쿡 찍으면서 그러시지 말라고. 나중에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 당사국 대표는 주권을 대표하는 아주 똑똑하고 고집세고 이런 사람인데 그걸 많이 납해서 디베이트를 하면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휴회를 하고 뒤에서 만나서 니고시에이션을 하라. 설명을 하고. 자기한테 와서 얘기해 줬다는 것이 그 사람들은 위안이 되고 나중에 반대를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다. 굉장히 힘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뷰로에서 21나라를 설득한다는 거 그렇고 특히 ASP에서 123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블로킹이 되니까 그것을 부의장 2명과 함께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설득하고 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였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의장으로서 하셨던 일들을 3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사법개혁 관련해서 그 전문가 보고서에서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일이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심지어는 재판부 내 워킹 컬처까지 왜 이렇게 그걸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컬레지알리티라고 그러는데 ICT와의 경우는 아직 판사들끼리 잘 어울리고 디베이트를 하고 스태프도 좋고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고립돼 있고 스태프들이 재미를 안 느끼느냐. 이제 그런 것부터 OTP가 이 프리리미너리 examination을 어떻게 줄이고 재판부는 프리트라이얼을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고 가버넌스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걸 유효하게 할 수 있냐. 이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거의 어세스먼트를 마치고 많은 분은 시행되고 있고 숙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ICC 재판 실무에 정말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ICC는 특히 신탁기금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복적, 치유적 정의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재판관님께서는 또 ICTY 재판관으로서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많이 듣기도 하셨을 텐데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지내시면서 혹시 현장에서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험하실 기회도 있었을까요? 아마 송사영 소장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는 걸 여러분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어떤 피해자에 대한 파라다임이 ICC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 ICT와의 경우는 이제 섹션을 만들어서 잘 보호하고 배려해줬다는 거지만 여기서는 Victim Trust Fund, 그렇죠? Trust Fund for Victims를 만들어서 피해자에 대해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배상까지도 고려하는 따로 펀드를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이제 의장으로 있는 동안에 우간다의 어떤 마을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반군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부녀자들을 납치해서 데려가다가 이 사람들을 이 부녀자들을 공을 세운 군인들한테 보너스로 와이프로 하라고 주거든요. 그럼 이 피해자들이 거기서 뭐 애도 낳고 뭐 이러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고 왔는데 마을에서 대접을 못 받죠. 이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다리를 자른 사람, 입술을 자른 사람, 마샤테로 칼로 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수술을 해주고 아주 형편없는 거지만 의족을 달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게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하는 걸 아주 느끼는 거죠. 이 치유적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 없이는 현지에서는 저스티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구나 하는 걸 아주 실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ICTY 재판을 할 때는 그 로마 규정만 보면 그 빅팀들 들어가서 어떻게 다 진술을 들고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걸 또 어떻게 다 보상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물론 보상은 어떤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창호 재판관이 열심히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빅팀에 대해서 그 치유적 정의 보조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네, 감사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서 피해자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도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ICC 소추관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소추관 검사가 한 명이고 그 외에는 부소추관과 소추부가 그 역할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추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ICC는 사후적으로 법적 판단만 할 뿐 아니라 또 조사에 착수하거나 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태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임시재판소와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분쟁 상황이 더 확대되기 전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게 소위 억지 효과라는 점에서 본다면 좀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영장 끊거나 뭐 이런 것은 임시기구 검사들도 할 수 있고 국내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하느냐 비밀리에 하느냐는 사안에 따라서 검사가 결정할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공표해서 사람들한테 공표해서 그 억지적 효과를 봐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푸틴에 대한 영장도 검사는 비밀리에 했는데 프리트라이얼 체인버가 발부를 하면서 이거를 비밀리에 하는 것보다 공개하는 것이 어떤 당사자뿐이 아니라 이런 데서 국제적 효과도 있고 빨리 평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해서 공개를 했죠. 그런 점에서는 어떤 ICC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고 네. 디터런트 이펙트가 있느냐 네. 없느냐 네. 그것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가장 디터런트 이펙트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쁜 예로 드는 게 ICTY의 경우에 그 보스니아 사건, 크로아티아 사건으로 95년도에서 막 카라지치, 물라지치 온갖 사람 다 기소되고 재판소가 활동하고 있는데 99년에 코소보 사태가 나서 그 비슷한 만행을 저질렀고 디터런트 이펙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이제 실증은 안 했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요새 아프리카든 어디서든지 분쟁이 생길 때 최고 결정권자가 꼭 법률가를 옆에다 놔두고 이것이 ICC가 들여다볼 거냐 아닐 거냐를 체크한다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이게 기소될 건가 아닐 거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조금씩 발전하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아직 국제형사재판소에는 걸음마 단계고 너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조금씩 발전하면서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 전환기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인권 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통한 정의의 실현과 또 한편으로는 평화의 회복을 통한 통합이라는 가치는 사실 전환기 정의에서 둘 다 중요한 핵심 가치일 텐데요. 특히 전쟁이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의보다 어떤 면에서는 빠른 평화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딱 무슨 공식과 같이 어떤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참 검사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죠. 검사가 이 결정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이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되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행여 여튼 이걸 하면은 ICC가 뜨겠지 하는 뭐 공명심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결정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 사람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지금 한번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레노 오캄포 ICC 초대 검사가 ICC는 아프리카 케이스만 한다 하는 아프리카 바이어스를 막 비난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요청하지도 않고 아마 개인적 컴플레인트는 들어갔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국가적 요청도 없었고 했는데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데 송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재판관인 송 교수님도 모르게 연평도 사건과 천안함 사건을 예비조사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파트 반세에다가 뭐 증거도 많이 없고 뭐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라비티도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좀 기각하게 됐거든요. 그때 기각할 때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그 당시 이기철 대사가 파트 벤수다를 새벽에 집 앞에 기다리고 밤에 가서 기다리고 만나는 거예요. 완전히 학을 띨 정도로. 왜 우리나라에서는 하냐면 이걸 기각하면 북한은 또 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이거를 프리리미너리 examination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이 안 나. 북한에 대해서 디터런트 이펙트가 있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케이스 실렉션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엑스퍼트 리뷰에서 강조하고 컨셉트, 스트래티직 페이퍼라든가 그런 것을 검찰에서 계속 발표하고 그런. 네. 최근에는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럴수록 국제형사사법 정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건만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ICC에서 진행하던 기존 사건에 더해서 추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기가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5개 당사국이 조사를 요구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당사국들의 어떤 역할의 중요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자기 나라 거 아닌 딴 거를 리퍼럴도 할 수 있다. 그런 걸 아주 이유로 삼아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한테 너네가 저 사건을 리퍼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들어오라 하는 그 설득기 사유로도 삼는다는 농담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얘기한 그 생션은 제재됐지만 미국으로 입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수사에 대한 어떤 거부감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수사가 과연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잘 모르고 카린 칸은 둘 다 수사하겠다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도 착각하는 것은
그 하마스의 어떤 무자비한 말도 안 되는 인신 납치는 뭐 그냥 명백한 아주 플래그런트 바이올레이션인데 그거에 대한 그 정당방위를 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라는 이제 논의를 하는데 이 정당방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무력 행사가 영어로 리스티메타다고 그러는데 정당하냐 아니냐 이것은 전쟁 범죄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정당한 공격이라 하더라도 민간인을 보호해야 되는 원칙.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구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Principle of Distinction. 피해 무장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고 또 하나는 비례의 원칙. 그 공격 목적에 합당한 무기를 전쟁 수단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당한 공격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심지어는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전쟁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보냈다는 뉴스를 읽기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것이 어떤 지금은 어떤 접근이 불가능할 테지만 평화가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꼭 이 전쟁 범죄는 찾아서 처벌하는 그 시범을 보여줄 ICC의 절체절명의 맨데이트가 임무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최근에 유엔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16번째 목표로 평화, 정의, 그리고 강력한 제도를 채택했는데요. 정의와 평화의 관계는 고전적인 주제지만 이제는 대체로 양자를 갈등 관계로 보기보다는 서로 강화하고 또 조화를 모색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의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형사사법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No sustainable peace without justice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확립이 중요하다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일련의 전쟁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정의와 평화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스티스가 실현이 안 되면 사람들이 평화를 못 느끼게 됩니다. 안정될 수가 없죠. 아까 저희가 5.18 얘기도 했고 4.3 사태도 했지만 그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 어떤 그 어카운터빌리티나 진실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안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기가 늘건 빠르건 간에 정의는 꼭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퓨니티가 허용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fight against impunity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ICC를 설립한 목적이죠. 오늘 강연의 주제가 도전과 혼란의 시대 국제형사사법의 과제였는데 이제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현 시점에 국제형사사법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3기라고 그랬는데 이 ICC는 진짜 우리 시대의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보석과 같은 제도거든요. 이것을 잘 키워서 잘 성공시켜서 물려줘야 될 거고요. 당사국을 늘려서 유니버설리티를 얻고 ICC를 설립한 로마 규정에 충실하게 각 개별 국가에서 어떤 형사사법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 이것이 시급한 문제이자 영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죠. 제가 당사국 가입을 위해서 여러 군데 다녔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거의 기탁했다가 취소를 하고. 네. 끝으로 국제사법기구나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좀 젊은 청년들이나 법조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물론 외국어를 잘해야죠. 근데 외국어를 잘한다는 거는 기준이 틀린데, 그러니까 유창한 영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말하는 것을 남이 알아들을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미국 유학 갔을 때 강의 준비를 할 때 예습을 하고 가면 선생님 말씀이 잘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중요한 거예요. 컨텐츠를 알면 문법에 맞건 틀리건 얘기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외국어 공부와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내서 사람이 행복한 건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미국을 가서 살고 싶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길이 나는 마음에 드는데 그 길을 위해서 내가 외국 어디든지 가면서 배우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 컨텐츠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우려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많은 분들이 국제형사사법의 역할과 과제를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긴 세월 동안 국제형사사법 정의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재판관님께서 오늘 귀중한 경험과 또 지혜를 나눠주셔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함께 노력할 의지를 다시 다지셨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권오곤 재판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대담을 마무리하고 사회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